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악도로 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힘껏 움켜쥐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빗물이 앞 유리창을 세차게 때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녀에게는 멈출 여유가 없었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들의 불빛이 백미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공포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은 진흙과 빗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고 화려한 티아라는 조수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것은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주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젖은 도로를 질주했고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굽이진 도로를 돌던 순간 낡은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차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세아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굉음을 내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숲속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고 에어백이 터지며 그녀의 시야는 하얗게 전멸했다. 차는 몇 번을 구른 끝에 거대한 나무 기둥에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춰섰다. 엔진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빗줄기 사이로 흩어졌고 고요한 산속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남았다.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눈앞을 가렸고 세아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문 손잡이를 더듬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같은 시각 산 중턱에 위치한 모던한 외관의 별장 서재에서는 강진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럼그룹의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정체불명의 관리인으로 위장해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할 증거를 분석하는 중이었다. 고요하던 실내의 정적을 깨고 밖에서 들려온 둔탁한 충돌음은 그의 예민한 신경을 즉각적으로 자극했다.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금속성이 섞인 소리였다. 진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폭우 속에서 자신의 은신처 근처에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불쾌하고 위험한 신호였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다. 폭우를 뚫고 소리가 난 지점에 도착한 진혁의 눈에 처참하게 구겨진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차량으로 다가갔고 깨진 차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잠시 멈칫했다. 운전석에는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은 마치 숲속에 버려진 망가진 인형 같았다. 진혁은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깊은 산속까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쳐온 여자라니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만큼 비정하지는 못했다. 찌그러진 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진혁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뜯어내듯 열어야 했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을 적시는 가운데 그는 축 늘어진 세아의 몸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진혁이 그녀를 안아 올리는 순간 세아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살짝 들어 올려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진혁의 얼굴을 향했고 그녀는 핏기가 사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빗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린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고 진혁은 그 짧은 한마디에서 그녀가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진혁은 의식을 잃은 세아를 안고 빗줄기를 뚫으며 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침입자를 자신의 요새로 들이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몸을 감쌌고 그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를 거실의 가죽 소파 위에 눕혔다. 밝은 조명 아래서 본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긁힌 자국과 피가 엉겨 있었고 젖은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진혁은 젖은 수건과 구급 상자를 가져오며 이 여자가 가져올 파장이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 부위의 피를 닦아내고 지혈을 하는 동안 진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내자 드러난 이목구비는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고 기품이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재계의 사교계에 관심이 없는 그로서는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이토록 가녀린 몸으로 험한 산길을 운전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꽉 쥐고 있는 주먹 쥔 손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세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갑작스럽게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따뜻한 공기,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낯선 남자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한 채 소파 뒤로 물러나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떨리는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진혁에게 고정되었다. 진혁은 양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자신에게 적의가 없음을 표시했지만 차가운 무표정은 여전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예요? 갈라진 목소리로 던진 그녀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질 듯한 불안감이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손에 든 구급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수건을 건네며 자신이 이 별장의 관리인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었고 근처에 도움을 청할 곳은 이곳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건조했지만 논리적이었다. 세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떨리는 몸을 수건으로 감쌌지만 의심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관리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하고 위압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밖은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가 건넨 따뜻한 물잔을 받아들었다. 세아는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다. 결혼식장에서의 탈주, 그리고 이어진 추격전과 사고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경찰이나 구급대가 출동한다면 최태민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하지만 낯선 남자에게 무턱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딸이 아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가난한 여자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위장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거짓을 고백했다. 빚 때문에 팔려가듯 억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식장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가명인 이지은이라고 소개하며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진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에 변화가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엉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사채빚에 쫓기는 여자가 입은 웨딩드레스 치고는 원단이 지나치게 고급스러웠고 그녀의 손은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고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는 대신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다.
진혁 역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오럼 그룹의 회장이 산속 별장에 은둔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을 무명 소설가이자 별장 관리인인 강 작가라고 소개했다. 마감에 쫓겨 조용한 곳을 찾아왔으며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이곳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은 꽤 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는 경찰을 부르면 자신도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니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다만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지킨다는 엄격한 조건을 덧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졌고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진혁은 세아를 2층의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숲이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갈아입을 옷으로 자신의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건네주었다. 세아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문을 닫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낯선 남자의 집에서 신세를 진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밖에서 최태민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젖은 드레스를 벗어던지며 거울 속에 비친 상처투성이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막막함이 교차하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세아는 뻐근한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과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진혁은 이미 일어나 능숙한 솜씨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그의 뒷모습은 어젯밤의 차가운 인상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세아는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고 진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식탁에 앉으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토스트가 차려져 있었다. 세아는 허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관리인치고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식기들과 정갈한 음식 솜씨가 그녀의 의심을 다시금 자극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혁은 묵묵히 식사에만 집중했고 세아는 그런 그의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단순한 관리인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관찰했다. 집안 곳곳에 놓인 가구들과 예술품들은 안목이 높은 사람이 고른 것이 분명했고 서재에 쌓여 있는 원서들은 평범한 소설가가 읽기에는 난해한 전문 서적들이었다. 세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진혁은 별난 사람이라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차단했다. 그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며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아는 밥값을 하겠다며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를 제지했다. 부상 환자가 설치는 것은 질색이라며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이 뒷정리를 시작했다. 세아는 뻘쭘하게 앉아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모든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칼같이 맞춰놓는 강박적인 성격인 듯했다. 컵의 손잡이 방향까지 일정하게 맞추는 그의 모습을 보며 세아는 그가 꽤나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했다. 세아 역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기에 그의 그런 행동이 낯설지 않았지만 지금은 얹혀 사는 처지라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진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세아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고 휴대폰과 지갑은 사고 현장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없는 고립된 상태였다. 그녀는 최태민이 자신의 실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불안했다. 분명 사람을 풀어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 뻔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녀는 진혁이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소설을 쓴다고 했지만 타자 소리보다는 누군가와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사실 진혁은 서재에서 오럼그룹의 보안팀장과 통화 중이었다. 그는 세아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도록 지시했고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빚쟁이에게 쫓긴다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었다. 보안팀장은 차량이 대포차라 조회가 어렵지만 사고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했다.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를 쫓는 자들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은신처를 위험에 빠뜨릴 시한폭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내쫓기에는 그녀의 상태가 너무 위태로웠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세아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다. 진혁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그때 세아가 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진혁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진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고 창밖의 빗소리가 정적을 메웠다. 서로의 비밀을 감춘 채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밤을 맞이했다. 밤이 깊어지자 세아는 다시 손님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낯선 침대의 감촉과 빗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의 동태를 살폈다. 복도 끝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잠도 없는 걸까? 세아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가 정말 작가라면 어떤 글을 쓰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겨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서 주워온 깨진 거울 조각이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녀만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 같은 시각 진혁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문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미린의 그룹의 재무제표와 최태민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최태민이 최근 비자금을 조성해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굴러들어온 여자가 미린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의 브랜드는 미린의 그룹 계열사에서 독점 수입하는 고가의 라인이었다. 진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미린의 그룹과 연관된 인물이라면 적의 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를 곁에 두고 지켜봐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은 묘하게 엇갈리면서도 맞물려 돌아갔다. 진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서재에 틀어박혔고 세아는 늦은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애썼다. 그녀는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개며 밥값을 하려 했지만 진혁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놔두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의 깔끔함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 세아가 해놓은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세아는 그의 까칠함에 입을 삐죽거렸지만 내심 그가 자신을 환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대우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티격태격하는 사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일상의 익숙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아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것을 진혁이 발견하고 급하게 부축해 준 것이다.
물기 젖은 타일 바닥에서 균형을 잃은 세아의 허리를 진혁이 단단하게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세아는 그의 단단한 팔과 넓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힘에 놀랐고 진혁은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가 깊게 얽혔다. 진혁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로 세워주며 조심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세아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은 늘어났다. 세아는 진혁이 무뚝뚝하지만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식탁에는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이 올라왔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새로 깔려 있었다. 진혁 역시 세아의 강단 있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부잣집 딸 같은 외모와 달리 그녀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몫을 해내려 노력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폭풍 전이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세아의 상처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밥값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서툰 집안일 솜씨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진혁도 그녀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는 묵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원두를 직접 갈아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의 맛은 까다로운 진혁의 입맛조차 만족시킬 만큼 훌륭했다. 산미와 고소함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커피를 마시며 진혁은 그녀가 단순히 빚에 쫓기는 여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평범한 서민이 최고급 원두의 특성을 이토록 잘 이해하고 다루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진혁이 잠시 외출한 사이 세아는 거실 한편에 어지럽게 쌓여있던 책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심하게 던져진 듯한 책들은 대부분 경제 경영서나 난해한 철학 원서들이었다. 세아는 책 등에 적힌 저자들을 확인하며 능숙하게 분류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연대순으로 책들을 재배치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수많은 장서를 접하며 자랐던 그녀에게 이러한 분류 작업은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의 책장은 도서관처럼 정갈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잠시나마 도망자 신분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진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공기를 감지했다. 거실의 책장을 본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질서해 보였던 자신의 책들이 완벽한 논리에 따라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연구 중이던 행동경제학 관련 서적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혀를 내둘렀다. 사채업자에게 쫓긴다는 여자가 이토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진혁은 짐을 내려놓으며 세아에게 다가갔다. 책 정리는 누가 시켰냐는 그의 물음에 세아는 당황하며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진혁은 화를 내는 대신 책등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꽤 솜씨가 좋다고 무심하게 칭찬을 던졌다. 그 짧은 칭찬에 세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탐색전은 계속되었다. 진혁은 와인셀러에서 꽤 오래된 빈티지 와인을 꺼내왔다. 그는 글을 쓰다 막힐 때 한 잔씩 마신다며 세아에게도 한 잔을 권했다. 세아는 잔을 받아들고 무의식적으로 스템을 잡고 가볍게 스와링을 했다. 와인의 향을 맡고 색을 관찰하는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우아하고 자연스러워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귀부인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탄닌이 부드럽고 오크 향이 깊다며 감탄했다. 그 말을 뱉은 직후 세아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진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평범한 회사원치고는 와인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지적했다. 세아는 급히 변명을 둘러댔다. 예전에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어깨너머로 배웠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흘렀다. 진혁은 그녀의 어설픈 거짓말을 파고들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고급 드레스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해박한 지식까지 모든 정황이 그녀가 상류층 출신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왜 신분을 숨기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는지 그 배경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리고 그 음모가 자신이 쫓고 있는 거학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세아는 진혁이 서재에 두고 나온 커피잔을 치우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서류들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문을 잠그고 다니던 그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세아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익숙한 로고를 발견하고는 숨이 뗀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미린의 그룹의 심볼이었다. 서류에는 최태민의 이름과 함께 비자금 조성 경로로 추정되는 복잡한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세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히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최태민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미린의 그룹의 사람이거나 그들의 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의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세아의 눈에 문가에 기대선 진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아는 뒷걸음질 치며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최태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세아가 쏘아붙였다. 그녀는 진혁이 최태민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진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기세에 세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덮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설 소재를 위한 자료 조사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진혁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세아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단순한 자료 조사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내부 기밀에 가까웠다. 하지만 진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이번 소설의 악역 모델이 최태민이며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사회 고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둘러댔다.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실을 읽어내려 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거짓말쟁이 특유의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강한 확신과 분노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세아는 그가 최태민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그가 최태민의 적이라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일단 그의 말을 믿는 척하기로 했다. 그날 밤 세아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최태민은 뱀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식장의 하객들은 기괴한 가면을 쓰고 그녀를 비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그녀를 외면했다. 안 돼 오지 마. 세아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진혁이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세아는 공포가 가라앉지 않아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다. 진혁은 주저하지 않고 침대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꿈이야. 아무도 없어. 진혁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세아의 귓가에 울렸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얼어붙었던 세아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낯선 남자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흐느꼈다. 진혁은 서툰 손길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겁에 질린 한 여자를 위로하는 인간적인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하나가 소리 없이 허물어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세아는 간밤에 추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진혁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커피를 건네는 그의 손길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진혁은 신문 너머로 힐끗 세아를 쳐다보며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그만의 서툰 배려였다. 세아는 그의 제안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별장 뒤편으로 이어진 숲길을 걸었다. 비온 뒤의 숲은 싱그러운 풀 냄새와 흙내음으로 가득했다. 진혁은 앞장서서 걸으며 거추장스러운 나뭇가지를 치워주었고 세아는 그의 뒤를 따르며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셨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면서도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숲의 나무 이름이나 좋아하는 계절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세아는 진혁이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혁 역시 세아의 밝고 순수한 면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위장된 신분과 거짓말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진혁은 서재로 들어가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그는 세아가 지난밤 잠꼬대로 중얼거린 말들을 기억해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최태민이라는 이름.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최근 실종된 재벌가 여식이나 파혼 이슈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중견 건설사 회장의 딸인 윤세아가 최태민과의 결혼식 당일 실종되었다는 정보였다. 진혁은 모니터에 띄워진 윤세아의 사진과 거실에 있는 여자를 번갈아 떠올렸다. 사진 속의 화려한 신부와 자신의 집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동일 인물이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지, 왜 최태민의 이름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신분을 숨겨야만 했는지 명확해졌다. 진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적의 약혼녀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짓궂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다. 윤세아는 최태민의 비리를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를 이용하면 미린의 그룹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혁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꿈틀거렸다. 진혁은 거실로 나가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옆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자신이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이 위태로운 평화는 깨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도망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최태민의 소나기에 떨어질 위험이 컸다. 진혁은 당분간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추격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편 최태민은 부하들에게서 윤세아의 흔적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고 차량이 발견된 지점 근처의 별장들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남자가 살고 있는 외딴 집을 포착했다는 첩보였다. 최태민은 위스키 잔을 손에 쥐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감히 내 여자를 숨겨준 놈이 누구인지 궁금하군. 그는 즉시 사냥개들을 풀라고 명령했다. 살려올 필요는 없다는 잔혹한 덧말과 함께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집착과 소유욕으로 얼룩진 그의 욕망은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별장의 평화로운 오후와는 대조적으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다는 세아를 부엌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했다. 좁은 부엌에서 동선이 겹칠 때마다 옷깃이 스치고 손이 닿았다.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제는 그 긴장감이 싫지 않았다. 세아는 진혁에게 칼질하는 법을 배우며 웃음을 터뜨렸고 진혁도 그녀의 서툰 솜씨를 놀리며 옅게 웃었다. 마치 신혼부부 같은 다정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이 폭풍전야의 마지막 고요함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진혁은 세아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쫓아온다면 갈 곳은 있나? 뜬금없는 질문에 세아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솔직하고 절박했다. 진혁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그것은 단순한 동거인의 약속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맹세와도 같았다. 세아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창밖에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세아를 덮쳤고 두 사람은 소파 뒤에 사각지대로 굴러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지는 유리 파편 위로 몸을 웅크린 채 진혁은 세아의 머리를 감싸 안아 보호했다. 그의 품 안에서 세아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삼키며 떨고 있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낯선 살기가 스며들었다. 진혁은 세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다정한 관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명령이었다. 세아는 그의 달라진 눈빛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혁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창문을 깬 것은 위협 사격이거나 진입을 위한 신호탄이었다. 놈들은 프로였다. 일반적인 빈집털이나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요란하면서도 정교하게 침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타겟을 노리고 들어온 군사작전에 가까웠다. 진혁은 거실의 조명 스위치를 향해 화병을 던져 전등을 깨뜨렸다. 순식간에 집안은 어둠에 잠겼고 익숙한 공간은 미로처럼 변했다. 어둠은 그에게 유리한 전장이었다. 그는 세아의 어깨를 꽉 쥐며 주방 뒤쪽의 다용도실로 기어가라고 속삭였다. 세아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진혁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바닥을 기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을 확인한 진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깨진 창문을 통해 하나둘씩 거실로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고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집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혁은 숨을 죽인 채 소파 뒤에 숨어 첫 번째 놈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맹수처럼 튀어나가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진혁은 놈의 명치를 가격해 단숨에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놈을 소리 없이 받아내 바닥에 눕히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머지 침입자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일제히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진혁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벽을 타고 이동해 주방 카운터 뒤에 매복해 있었다. 놈들은 당황하며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았고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다. 진혁은 주방에 있던 날카로운 과도를 집어들었다. 평소 요리를 할 때 쓰던 도구가 이제는 살상 무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평화를 깨뜨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한 놈이 주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진혁은 카운터를 뛰어넘으며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고 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졌다. 다용도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알던 강 작가는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살인 기계처럼 냉혹하고 잔인했다.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은 너무나 전문적이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쩌면 그가 최태민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압도적인 무력이 지금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남은 침입자들은 진혁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전술을 바꿨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2인 1조로 뭉쳐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진혁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집안의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그는 복도에 놓인 장식장을 넘어뜨려 놈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2층으로 유인했다. 계단 위에서 기다리던 진혁은 놈들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 무거운 화분을 굴려 떨어뜨렸다. 당황한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는 난간을 뛰어넘어 놈들의 머리 위로 덮쳤다. 공중에서 가해진 발차기에 한 놈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남은 한 놈과는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놈의 단검이 진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진혁은 고통을 무시한 채 놈의 팔을 꺾고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혁은 쓰러진 놈들을 확인했다. 총 5명, 이 정도 규모의 용병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과 대담함을 가진 자는 최태민뿐이었다. 진혁은 찢어진 셔츠 사이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닦아내며 1층으로 내려갔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원 병력을 경계해야 했다. 그는 다용도실 문을 열고 세아를 불렀다.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세아는 피투성이가 된 진혁을 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진혁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지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피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선은 진혁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피가 꽤 많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혈할 것을 찾으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은 치료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그는 세아를 데리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선 진혁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원고 뭉치가 아닌 최신형 통신 장비와 권총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세아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평범한 소설가의 서재에 있을 리 만무한 물건들이었다. 진혁은 익숙하게 무전기를 꺼내 채널을 맞추고 누군가에게 짧고 명료한 코드로 지원을 요청했다. 진혁이 통신을 마칠 때쯤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지원군인가 싶어
진혁은 세아를 책상 밑으로 밀어넣고 총을 겨누며 문을 주시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교전 소리가 아닌 제압하는 소리와 낯익은 목소리들이었다. 회장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총을 내렸다. 오럼 그룹의 보안팀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세아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 손을 잡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물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피 묻은 손을 거두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점이 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세아의 맞은편에 앉았다. 깨진 창문 밖으로 보안팀 요원들이 침입자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진혁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지은이 아니라 윤세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세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배려가 연기였단 말인가?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 나를 감시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최태민과 한패인가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최태민은 내 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곳에 있었고, 당신은 우연히 내 영역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의 설명은 진실이었지만 세아에게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동시에 자신을 속여온 남자,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방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었다. 진혁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자신의 상처를 대충 처치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최태민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진혁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혁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상은 어떠십니까? 회장님이라는 호칭의 세아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냥 깡패나 용병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놈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배우를 캐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세아는 자신이 그동안 이 남자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자였다. 보안팀이 집안을 정리하고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세아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럼그룹의 강진혁, 소문으로만 듣던 냉철한 승부사, 그가 왜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받아줬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최태민의 적이라는 점이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그녀는 생존을 위해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했다. 진혁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세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의 표정은 다시 평소의 무심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일단 마셔요.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아는 찻잔을 받아들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진혁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내 집을 공격한 이상 나도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의 선전포고는 서늘했지만 든든하게 들렸다. 세아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결심을 굳혔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끝이었다. 진혁은 세아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최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진 힘을 합치면 그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세아는 망설였다. 다시 그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태민이 자신을 끝까지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진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를 당신의 장기판 말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 주세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건 한 번으로 좋게요.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진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파트너로서 약속하죠. 진혁은 손을 내밀었고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믿음직스러웠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거 계약이 아니라 생사를 건 공조의 시작이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그들의 결의를 씻어내듯 차분하게 대지를 적셨다. 이제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내일 당장 본사로 복귀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은둔 생활은 끝났고 왕의 귀환이 임박했다. 밤이 깊어가고 보안 팀원들이 경계를 서는 가운데 세아는 다시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방은 피난처가 아니라 작전 기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공포에 질려있던 나약한 신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최태민, 당신이 시작한 전쟁이야. 내가 끝내주겠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래층에서는 진혁이 자료들을 챙기며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표는 하나였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을 처단하는 것. 위험한 동거는 이제 위험한 동맹으로 진화했다. 다음 날 새벽 진혁과 세아는 검은 세단을 타고 별장을 떠났다. 안개 낀 산길을 내려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두고 온 별장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었고 눈앞에는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산을 바라보았다. 기다려라 최태민. 네가 건드린 게 누군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차는 속도를 높여 도시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대한 폭풍이 도시를 덮치기 직전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럼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산속 별장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는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별장에서의 아늑했던 조명과 나무 냄새 대신 이곳은 대리석 바닥의 냉기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혁은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완벽한 타인이 된 듯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날렵한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까칠하지만 다정한 작가가 아니었다.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세아는 그 낯선 거리감에 위축되지 않으려 애쓰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진혁은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직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세아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과 한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새삼 믿기지 않았다. 진혁이 업무 지시를 마치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보안이 완벽하니 안심해도 좋다는 그의 말은 든든했지만
동시에 사무적으로 들렸다. 세아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리 사이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답했다. 잠시 후 진혁의 개인 집무실에서 본격적인 대책 회의가 시작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태민과 미린의 그룹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세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태민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와 비밀 장부의 위치에 대해 진술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배석한 법무팀장은 그녀의 증언이 최태민을 구속 수사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진혁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는 세아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명석함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의견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세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녀를 해외 안전 가옥으로 피신시키고 싶어 했다. 증언은 영상 녹화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라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세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최태민 앞에 나서서 그가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다고 주장했다. 도망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 그녀의 의지였다. 진혁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대치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진혁에게 결제 서류 파일을 건넸다. 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파일들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 손을 멈췄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수진건설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서였다. 문서 작성 날짜는 그녀가 진혁을 만나기 훨씬 전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럼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수진건설을 적대적 M&A로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다. 세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진혁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를 삼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진혁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세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수합병 계획서를 그에게 집어 던지며 설명을 요구했다. 나를 구해준 게 이 계획의 일부였나요? 내 약점을 잡아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인해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진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에 수진건설이 매물로 나왔을 때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며 기업가로서 이익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태연한 태도는 세아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뺨을 올려붙일 뻔했다. 세아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도 최태민과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을 장기판의 말로만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다. 진혁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수진건설 인수 중단 및 회생 지원 계획안이었다. 결제란에는 진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는 그들이 별장에서 처음 만난 다음 날이었다. 그는 세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계획을 수정했어. 이익보다는 사람을 택하기로 한 거야. 세아는 서류를 확인하고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덧붙였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나중에는 내 선택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 그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의 담백한 고백에 새아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는 서툰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었고 그 진심은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강력하게 다가왔다. 새아는 고개를 숙이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작게 속삭였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비온 뒤의 땅처럼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오해를 푼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진혁은 최태민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줄을 동시다발적으로 끊어버리는 작전을 구상했다. 금융당국에 증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여론을 움직이는 양동 작전이었다. 새아는 최태민의 비밀금고, 비밀번호와 그가 자주 사용하는 차명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최태민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진혁은 새아의 명석한 분석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정식으로 작전 회의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다. 한편 최태민은 윤세아가 오럼그룹 강진혁 회장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집무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고함을 질렀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는 강진혁이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럼그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강진혁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윤세아였고 윤세아의 약점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최태민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의 해결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타겟은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세아의 아버지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진혁과 세아는 작전의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섰다. 저 멀리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세아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태민은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진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괴물은 더 강한 괴물이 잡는 법이지. 내가 그 괴물이 되어주겠어.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라면 정말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에 배치해둔 보안 요원의 긴급 호출이었다. 전화를 받은 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최태민의 하수인들이 병원을 습격해 윤세아의 아버지를 납치하려 한다는 보고였다. 세아는 진혁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하고 사색이 되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놈들이 아버님을 노리고 있어.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진혁은 이동하면서 보안팀 전원에게 병원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평온했던 새벽은 다시금 전쟁터로 변했다. 차에 올라탄 세아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다. 그런 아버지를 인질로 삼으려 하다니 최태민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진혁은 난폭하게 운전대를 꺾으며 속도를 높였다. 그가 미리 배치해둔 요원들이 놈들을 저지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병원 로비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기물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환자들과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고 있었다. 진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VIP 병동으로 뛰어 올라갔다. 세아도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그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비상계단을 통해 12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동안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병동 복도에서는 진혁의 보안팀과 최태민의 용역들이 뒤엉켜 격렬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쇠파이프와 강목이 오가는 살벌한 풍경이었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싸움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는 달려드는 놈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날라오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능숙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에 용역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며 길이 열렸다. 세아는 진혁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다. 병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휠체어에 탄 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안 돼, 그만둬. 세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놈들 중 하나가 세아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순간 진혁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쓰러진 세아와 겁에 질린 그녀의 아버지를 본 그의 눈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듯한 그의 공격은 잔혹할 정도로 무자비했다. 놈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무릎을 지시겨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병실 안의 상황이 정리되었고 마지막 남은 놈이 칼을 꺼내 들고 발악했지만 진혁의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병실의 TV 모니터가 켜지며 최태민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흔들며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감동적인 재회군 강진혁,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 세아. 화면 속의 최태민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을 모셔오려 했는데 실패해서 유감이네. 하지만 상관없어.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그의 말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오런그룹의 물류 창고가 불타오르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전면적인 테러의 시작이었다. 모니터 속의 화염이 꺼지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태민이 저지른 짓은 명백한 선전포고였고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럼그룹의 비상경영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세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진혁과 그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아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제 발로 최태민에게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희생하면 적어도 무의미한 파괴는 멈출 것이라는 절박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는 세아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분노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주고 얻는 평화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지 비겁한 생존이 아니야. 그의 눈동자에는 세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혼자 짊어지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또 다른 도망일 뿐이었다. 진혁은 흐르는 그녀의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놈이 원하는 게 당신이라면 그걸 미끼로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완벽한 덫을 놓을 거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잠시 호흡을 골랐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위한 위험하고 대담한 작전을 수립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호랑이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생결단의 계획이었다. 결전의 장소는 최태민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강남의 지하 클럽 아비스였다. 그곳은 온갖 불법과 향락이 판치는 그의 아지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세아는 진혁이 준비해준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희생양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초소형 이니어가 꽂혀 있었고 드레스 안쪽 허벅지에는 얇은 세라믹 나이프가 숨겨져 있었다. 진혁은 떠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반드시 데리러 갈게. 10분만 버텨줘.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처럼 비장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클럽 아비스의 VIP 룸문이 열리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풍겨나왔다.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던 최태민은 세아가 들어오자 킬킬거리며 잔을 들어 올렸다. 결국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것을 왜 그렇게 비싸게 굴었을까? 그의 조롱 섞인 말에도 세아는 표정 변화 없이 당당하게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온 건 항복하러 온 게 아니라 네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서니까. 최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세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으르렁거렸다. 여전히 입만 살았군. 곧 그 입에서 비명만 나오게 해주지. 같은 시각 클럽의 뒷골목에서는 어둠을 틈타 진혁과 그의 정예 보안팀이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혁은 방탄조끼 위에 턱시도 재킷을 걸치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까지 3분. 그는 작전팀에게 무전을 보냈다. 진입 신호와 동시에 건물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고 비상 발전기마저 무력화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오늘 밤 아비스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될 것이었다. 진혁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심장은 세아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판에 모든 칩을 걸었다. 승리 아니면 죽음뿐인 게임이었다. VIP 룸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태민은 세아를 소파로 밀치며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어왔다. 세아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시간을 끌기 위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생각 안 해봤어. 최태민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강진혁도 끝났어. 내 물류창고 불쇼를 보고 겁먹어서 꼬리를 내렸을걸.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당황한 최태민이 고함을 지르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밖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뿐이었다. 세아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적외선 고글을 착용한 진혁은 어둠 속의 사신과도 같았다. 복도를 가득 메운 최태민의 용병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정확하고 간결한 동작으로 적들의 급소를 타격하며 전진했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단순히 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실어 적들을 분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룸 안에 있을 세아의 안위뿐이었다. 마지막 문 앞을 지키던 거구의 경호원을 업어치기로 매다 꽂은 진혁은 거침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룸 안에서 최태민은 세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그는 진혁이 나타나자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진혁은 총을 내리고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진정해 최태민. 이미 끝난 게임이야. 네 밖의 부하들은 전멸했고 네 계좌는 지금 이 순간 전부 동결됐다. 진혁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세아가 넘겨준 정보를 바탕으로 오럼그룹의 해킹팀이 미리 내 그룹의 불법 자금을 전산상으로 증발시켜버린 것이다. 최태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자금 이체 실패 알림을 토해내고 있었다.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최태민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아온 그에게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그 틈을 타 세아는 허벅지에 숨겨둔 세라믹 나이프를 꺼내 최태민의 허벅지를 찔렀다. 최태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 순간 진혁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최태민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휘둘렀지만 분노로 무장한 진혁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진혁은 최태민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최태민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진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어냈다. 넌 감옥에서 썩는 것조차 사치야. 평생 네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곱씹으며 지옥 속에서 살아.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것이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세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격한 싸움 끝이라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세아는 진혁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수라장이 된 클럽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수갑을 찬 최태민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끝까지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아를 차에 태웠다. 오늘 밤 서울의 왕은 최태민이 아니라 강진혁이었고 그는 자신의 여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한강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이 겪은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다.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 세아를 쳐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세아 역시 상처투성이인 진혁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위장된 신분으로 시작해 목숨을 건 동맹까지. 그들의 여정은 롤러코스터 같았지만 종착역은 서로의 곁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세아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다시 도망칠 건가?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제 도망치는 건 지겨워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디가드가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녀의 장난 섞인 대답에 진혁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사실 별장에서 주었던 당신의 티아라 조각으로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깨진 티아라 보석을 가공해 만든 심플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험난했던 기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표였다. 진혁은 세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위험한 동거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자. 세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껴안았고 한강의 바람이 그들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고 돌았다. 최태민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억울한 누명도 빼앗긴 회사도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하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최태민은 잡혔지만 그를 도와주었던 정재계의 부패한 커넥션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진혁은 세아를 품에 안은 채 다짐했다. 이왕 칼을 뽑은 김에 썩은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겠다고. 그리고 그 길에 세아가 함께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세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뉴스를 터뜨릴 거야. 세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믿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밤은 깊어갔다. 최태민의 구속과 미린의 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는 이 사건을 톱니우스로 다루며 실시간 속보를 쏟아냈다. 방송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최태민의 모습이 반복해서 송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오럼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이 뉴스 화면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관계 고위 인사들까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였다. 윤세아가 제공한 비밀 장부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단두대가 되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동안 최태민의 폭정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며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다. 강진혁은 약속대로 자비 없는 숙청을 단행했다. 그는 오럼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최태민의 조력자들까지 색출하여 전원 해고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진혁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선언은 오히려 주주들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의 선언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세아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친 신부가 아니라 부패를 고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로서 대중 앞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세아의 아버지 윤 회장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병실에서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세아는 따뜻한 미소로 위로를 건넸다. 아빠 덕분에 강진혁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진건설은 오럼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법정 관리를 조기에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진혁은 수진건설을 인수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존해 주었다. 그것은 기업가로서의 이익보다는 세아의 가족을 지켜주려는 그의 배려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최태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태민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과거에 오만했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그가 겪고 있는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다. 판사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수십 가지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최태민은 판결에 불복하며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세아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물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그녀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법정을 나서는 세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혁이었다. 그는 봄 햇살 아래서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산속 별장에서의 첫 만남,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 그리고 목숨을 건 추격전과 전쟁 같았던 나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냈다. 진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고생했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군. 세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오럼그룹과 수진건설의 합작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연회장에서 진혁과 세아는 단연 돋보이는 커플이었다. 진혁은 세련된 턱시도를, 세아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했고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춤을 추는 동안 진혁은 세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시끄러운 파티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세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디요? 진혁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시작이 있었던 곳. 차가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세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속 별장이었다. 도착한 별장은 예전에 삭막했던 은신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던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꾸어져 있었고 차가운 느낌을 주던 외벽은 따뜻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진혁은 미리 사람을 시켜 별장을 리모델링해 두었던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거실의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놓인 소품들은 두 사람의 취향이 섞인 아기자기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세아는 감동에 젖어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도망쳐 숨어든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다. 진혁은 세아를 테라스로 이끌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싱그러웠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당신이 피투성이가 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차 앞에 쓰러져 있었던 날.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나죠? 당신은 나를 귀찮은 짐짝 취급했잖아요.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 사실은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었어. 내 인생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침입자였으니까. 그의 진지한 고백에 세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급조한 티아라 목걸이가 아니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세아를 올려다보았다. 윤세아,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줘.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니까요. 그녀의 승낙에 진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그들의 별장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다. 세아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한 옷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윤 회장은 건강해진 모습으로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혁은 든든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에서 진혁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세아는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의 한 장면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바쁘지만 행복하게 흘러갔다. 진혁은 오럼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고 세아는 수진건설의 경영 일선에 참여하며 차세대 여성 리더로 주목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조언자가 되어주며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갔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별장에서의 위험했던 동거 시절을 떠올리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사소한 다툼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양념과도 같았다. 어느 비 오는 주말 두 사람은 일정을 비우고 별장을 찾았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휴식이었다. 진혁은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세아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세아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마치 그날의 기억을 소환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공포가 아닌 안락함으로 다가왔다. 당신 소설은 언제 완성할 거예요? 진혁이 물었다.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결말을 쓰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녀의 말에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래 평생 써내려가 보자고. 진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다른 길로 도망쳤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우연이 겹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세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구원,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그녀는 진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강진혁 씨. 진혁은 눈을 뜨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윤세아 씨.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아빠의 명석한 두뇌와 엄마의 아름다운 외모를 쏙 빼닮았다. 별장의 정원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진혁은 아이를 목마 태우고 정원을 뛰어다니는 팔불출 아빠가 되었다. 세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한때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갔다. 그들은 알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위험한 동거는 끝났지만 사랑의 모험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아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틈틈이 기록해온 그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제목은 도망친 신부와 위장한 CEO.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폭풍우 치던 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동화 같은 결말이었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진혁과 아이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새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완벽한 날이었다.